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글로벌 다문화 교육 사례로 우리 뭐 인간과 인간 간의 측면에서의 다문화 교육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좀 자연 분야까지도 좀 확장하는 그런 얘기를 사례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꼭 그죠? 다문화라는 것이 인간과 인간 간에만 서로 이해하고 양해하는 것으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자연과의 관계도 사실 우리 생활, 뭐 생존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에 자연과 사회 관계 얘기를 조금 하고요. 그러면서 좀 환경 친화적이었던 삶들, 우리 전통 사회로 가면 갈수록 좀 산업화가 덜 된 사회로 갈수록 환경 친화성이 좀 높죠. 그래서 그런 사례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건 뭐 그냥 전통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최근에 우리 자본주의, 뭐 산업화된 경제, 자본주의 경제 방식이 좀 여러 가지 불평등 문제 뭐 등을 야기하면서 만들어내면서 요즘에 최근 이제 다시 각광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 또 비슷하게 공유경제라는 측면, 그래서 협동조합 내지는 대안경제 얘기가 좀 많이 또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찌 보면 우리 이제 주류 자본주의 경제가 자본주의 경제만을 강조했지 대한경제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했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론들이 좀 없지 않아 있어서 우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분야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간략히 소개를 해봤고요. 끝부분에 마지막에 참고 영상으로 우리 두 가지 영상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주려고 하는데, 하나는 원에이커 펀드라고 그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를 현장에서의 치밀한 검토와 전문성을 가지고 대안을 찾아낸 그 사례를 소개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제주 지역에서 발견되는, 찾을 수 있는, 아직도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제주 이시돌 목장이 빈곤 문제를 공동체 경제 형태로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 얘기를 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서 우리의 글로벌 다문화 역량의 그 영역을 좀 이렇게 확장시켜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처음에 우리 자연과 인간의 관계 변화, 뭐 아까 방금 얘기했다시피 우리 다문화를 꼭 다수와 소수 아니면 뭐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만 한정 짓는데, 우리 그 영역을 좀 자연까지도 좀 확장시켜 보자. 그래서 자연에 대해서도 좀 존재감 인식을 좀 해준다면 어찌 보면 우리가 더 좀 지속 가능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가는 길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 측면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의 사고 영역을 좀 확장한다는 그런 교육적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현재 우리의 주류적 사고는 인간 중심의 자연관이다. 근데 그럼 이런 인간이 자연을 지배한다, 활용한다, 이용한다, 이런 측면이 이제 주류적 사고로 자리 잡고 있는데, 사실은 그 사고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자연과 사회가 독립된 영역으로 구분되지 않았던 적이 있었는데, 산업화를 거치면서 이제 자연은 우리의 뭐 정복의 대상이 되고요, 활용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사고는 사실 서구식 사고에 여러 군데 적용되고는 이원론적 사고에도 또 공통점을 좀 이렇게 중복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대화라는 것이 자연의 정복을 통해서 자연을 이용하면서 물질적인 부를 축적했던 것들이 어찌 보면 이제 자본주의의 또 튼튼한 경제적 기반이 되긴 하는데, 사실은 더 우리가 극복해야 될 대상은 이원적 사고라는 거죠. 자연과 사회의 분리를 한 그 사고를 우리가 극복해야지 어찌 보면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 사회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결론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의 사고가 자연과 사회마저도 이분적 구분으로 분리가 되었고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자연에 대한 문화가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죠. 컬처가 네이처를 지배한 근대적 지배가 바로 이제 우리 근대사죠. 그러니까 산업화 시절에 주류적 사고였다는 거고요. 반면에 자연이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전근대적 사회다라고 하면서 이제 서구의 발전된 국가는 사람이 자연을 통제하고 있고, 반면에 전통사회는 자연의 영향을 받은 삶의 삶, 인간의 삶,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사고가 한때는 뭐 환경 결정론적 시절, 그러니까 사실은 뭐 18세기, 19세기까지도 만연했었고요. 어찌 보면 아직도 조금씩은 남아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런 사고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을 자연보다 우위에 놓고 있으니까 환경 악화는 지속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환경 악화가 이제 어느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지속 가능성마저도 위기를 맞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과 사회 관계는 비대칭적이었다라는 거죠.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사고가 오랫동안 팽배됐었다. 그런데 전통사회로 갈수록 어찌 보면 환경과 인간은 서로 공존하는 그런 지혜를 누리고 있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통적 삶이라고 폄하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다행스럽게도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식 삶이 바로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해서 좀 그 가치가 요즘에 재평가받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은 이원적 사고가 무섭다. 우리 왜 백인들이 흑인보다 우월한, 서구가 동양보다 우월한 오리엔탈리즘적 사고도 사실 이원적 사고의 기저를 두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자연을 지배한다는 것도 유사한 또 다른 사회, 이원적 사고의 한 사례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우리의 극복의 대상이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세계 시민적 내지는 뭐 우리 이 시간의 강조점 용어를 빈다면 글로벌 다문화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과 자연의 관계 변화 상황을 한번 보면, 초창기에는 환경 결정론적 사고, 환경이 사회를 지배한다고 했다가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서구 중심의 사회에서는 이제 그게 좀 약화되죠. 그래서 인간이 환경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라는 측면, 그러다가 인간의 영향이 이제 지배적인 시대가 되죠. 이제 근대화 시기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근래 들어서 사회 구성주의, 사회와 환경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사고가 만들기 나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환경적 가치, 환경적 기준, 또 우리 수업 이 시간에 잠깐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 환경 윤리 같은 것들은 우리 인간의 사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라고 하는 건데, 그때는 이제 환경에 대한 배려가 이제 어느 정도 성숙된 단계에서 나오는 사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가치는 인간의 필요 충족이라는 용도로만 생각했던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 과정이었는데, 이제 그런 사고가 요즘에 조금 좀 비판을 받으면서 대안적 사회를 추구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기울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우리 그 후반부에서 좀 얘기를 하게 될 건데요. 일단 환경 윤리를 한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다문화적 사고 내지는 글로벌적 사고를 환경 영역까지 좀 확장시킨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환경 윤리는 뭐죠? 환경에 대한 뭐 윤리적 사고, 생각, 그다음에 행동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출발점은 보통 우리가 이제 환경 보호에 대한 보전과 보존이 먼저겠죠.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 보존은 있는 그대로 두자라는 사고, 그다음에 보전은 적당히 이용하면서 보존을 하되 어느 정도의 이용까지 허용해 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환경에 대한 우리 인간의 사고의 가장 어찌 보면 두 가지 좀 대립되는 입장 두 개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보존은 그대로 지키자라고 하는데, 이 주장을 펼쳤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핀쇼와 뮤어라는 그 두 환경 논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그 미국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댐을 건설하는 거에 대한 입장 표명을 통해서 이 용어가 이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용어로 고착화가 됩니다. 그래서 핀쇼가 먼저 글쎄요, 뭐 먼저라는 게 사실 없긴 할 것 같은데, 핀쇼는 공리적이죠, 활용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컨서베이션은 자연자원을 과학과 기술에 기초해서 현명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하자. 그러니까 과학기술을 동원해서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댐을 건설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면, 뮤어는 환경은 인간의 개입 없이 자연 상태로 보존돼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뮤어가 최근 들어서 조금 더 이제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뮤어가 사실은 미국의 많은 국립공원을 만들게 하는 그런 동기를 유발했던 사람이어서 최근 들어서 조금 더 각광을 좀 받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윤리적 고려는 이제 이후에 이제 보전과 보전이 이제 계속 오랫동안 이제 갈등을 겪었는데, 여러분들 입장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보존은 좀 우리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좀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할 것 같고요. 보전은 어떻게 논리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냥 뭐 개발하자는 논리가 아닐까라는 그런 약간 지향성을 좀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입장 대립을 한번 기초적으로 한번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이제 주장들이 동물 영역까지도 이제 확장이 됩니다. 뭐 우리 소수 집단에 대한 배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성숙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서 70년대, 야 그렇다면 왜 그 소수 집단에 대한 배려로만 머무르냐? 왜 인간으로만 그 범위를 한정짓느냐? 도덕적으로 뭐 소수 여성민, 그다음에 장애인 등에 대한 권리 주장이 펼쳐진다면 우리 동물에 대해서도 한번 좀 배려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특히나 우리 요새 반려동물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요즘에 한번 짚어볼 또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비인간에까지도 환경 윤리를 좀 적용하자. 특히나 이제 동물의 경우에는 우리 인간과 좀 친숙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또 감정적 존재가 있어서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 생태학이 이제 굉장히 영역을 확장시키면서 심층 생태학이라는, 그래서 인간과
비인간, 자연 간의 관계까지도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심층 생태학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심층 생태학은 자각과 생태 중심주의, 굉장히 리프렉티브한, 반성적이고 좀 생태의 가치를 좀 더 부과하는 그런 접근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자라는 거죠. 인간과 동물이. 그 다음에 생태 중심주의는 사람은 모든 자연과 동일하다는 것을 인식하자. 동물에게도 똑같은 권리를 권리를 인정해 주자는 거죠. 동물 권리죠. 그렇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되게 자연 환경 친화적 그런 사고가 이제 팽배했었다. 그래서 그러면 모든 동물이 다 그럼 동물권을 가지는 거냐라고 하면서 이제 동물의 권리를 그럼 어디까지 정할 거냐. 무한정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무한정으로 하게 된다면 아까 우리 얘기했던 보존적 논리가 되는 거죠. 그렇다 치면 정말 너무나 많은 제약에 따르고 있는 그대로 삶을 유지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뭐라고 하죠? 발전 측면, 변화 측면에서는 좀 많은 좀 한계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물의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이냐?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그중에 글쎄 뭐 어떤 흥미로운 기억이 나는 것은 고통을 느끼는 동물까지 동물 권리를 인정해 주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이제 분석적 접근도 있었고요. 악어를 죽이는 일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그 동물 윤리적 표현이지 동물의 권리에 대한 선언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윤리적 관심을 가지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결국 이런 것들이 모두 담론이라는 거죠. 어떤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충분한 논의와 검토와 사고를 확장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쪽으로 이제 얘기가 대략 수렴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회적 구성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결론이 있다기보다는 모두가 충분한 논의와 반성과 토론을 통해서 그 비판적 안목까지 곁들이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식의 결론, 뭐 방법론적 결론이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죠.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사례가 있어서 제가 이제 여기다 좀 소개를 해봤는데요. 돌고래와 참치가 있습니다. 돌고래와 참치. 이건 이제 돌고래죠. 아니 참치네요. 참치의 경우에 지금 이제 뭐죠? 공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이미 죽은 상태죠. 죽은 상태에서 기억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참치를 보면서 동정을 하진 않죠. 반면에 이 그림은 뭐냐면 여기 이제 돌고래입니다. 돌고래인데 돌고래를 잡으면 우리가 이제 돌고래 그러면 우리도 뉴스에서 자주 접하지만 우리 뭐 제주 연안에서 아니면 우리나라 해역에서 죽은 돌고래 시체가 발견됐다고 하면 이제 뉴스도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근데 어쨌든 우리가 돌고래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정을 부여하고 동물의 권리를 부여하는 반면 참치는 와 맛있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동물의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그 차이는 뭘까? 바로 어찌 보면 아까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사회적 구성주의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게 달려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뭐 발전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생각이 모든 걸 결정한다면 모든 걸 결정한다기보다도 어쨌든 생각이 중요하다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면 좀 더 진보적이고 좀 더 포괄적이고 뭐라죠? 포섭적인 그런 사고를 좀 하는 쪽으로 우리가 좀 한 발짝 나아가는 게 바람직한 사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영역을 넓히고 인간뿐이 아닌 비인간 영역까지도 우리가 배려와 뭐 꼭 보존이라는 측면은 아니더라도 배려를 확장시켜 나간다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돌고래는 영리하고 고통을 느끼는 진화된 동물이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참치는 뭐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같은 동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간이 생각을 달리하는 것은 모든 것은 우리 인간 생각에 달려 있고 뭐 개인의 생각이라기보다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얘기를 조금 더 곁들인다면 이 예전에 지금은 이제 무슨 탐지기들 이런 기술이 발전을 해서 이제 뭐죠? 어로 작업이 쉬운데 예전에는 참치가 있는 곳에는 아래 이제 참치는 이제 깊은 물에 살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위에는 이상하게 참치가 있는 곳에는 그 위에는 돌고래들이 많이 이제 헤엄을 치고 유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의 이제 지혜인 거죠. 경험인 거죠. 그래서 참치를 잡으려면 돌고래가 있는 데다가 이제 그물을 치는 거죠. 이렇게 둥그렇게 이제 뭐라 그러죠? 쌍끌이어선으로 이제 이렇게 그물을 치는 거죠. 배 두 척이 돌고래 무리가 보이는 곳이 있으면 아래에 참치가 있을 거라고 치고 양쪽으로 배가 이제 가서 이렇게 그물을 쳐서 점점 좁혀가면서 이제 잡아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참치를 잡는데 돌고래들이 더불어서 희생이 되는 거죠. 같이 다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동물 권리를 주장하고 환경 윤리를 주창하는 사람들이 이 돌고래를 왜 그렇게 잡느냐. 이제 우리가 또 돌고래 고기를 먹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보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죽은 사체들을 버리는 상황이 전개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이 그물을 뭘 보여주냐면 여기는 되게 조밀조밀한 어망을 만들어서 이제 돌고래들이 이렇게 미끄러져서 밖으로 도망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그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메디나 패널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돌고래는 풀어주고 참치만 참는 그런 이제 실제 상황이 연출이 됐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이제 논란이 많이 또 되는 거죠. 왜 돌고래와 참치를 구분하는 것은 그럼 뭐냐 기준이? 그랬더니 뭐 또 굳이 이제 정당화 논리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통증을 느끼는 동물까지만 우리 동물 권리를 인정해 준다. 환경윤리의 범주에 속한다라고 하는 나름의 논리를 개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라는 주창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사고를 좀 더 뭐라고 하죠? 타자에 대한 배려 내지는 뭐 다양성에 대한 배려를 좀 확장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쪽으로도 이제 논리를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경윤리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동물로까지 우리 인간의 다문화적 내지는 타자에 대한 배려를 확장시킬 수가 있다. 그렇지만 모순을 좀 가지고 있다. 아직도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좀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분야다라는 얘기로 그 주제를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도 좀 없지 않아 있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얘기했던 전통적 자원 관리는 사실은 산업화 시절 서구가 세계의 경제를 지배하던 시절에는 되게 전통적이라고 하면 좀 낙후된 비과학적인 것으로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좀 낮게 평가를 받았던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사실은 전통 사회에 가보면 농법이나 자원을 관리하는 것들이 어찌 보면 서구인들의 눈에는 되게 좀 무지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 계속 후속 연구들이 계속 진척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때는 과학적 관리가 전통적 관리보다 우월하다. 왜냐하면 일단 비료를 주고 농약을 주고 기계를 동원해서 생산하니까 아웃풋이 많아지는 거죠. 또 특정 작물을 전문화시켜서 재배를 하고 하니까 굉장히 과학적 재배가 되니까 생산성이 좀 높아지죠. 그런데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더니 특정 작물을 집약적으로 재배하다 보니까 몇 년 반복해서 10년, 15년, 20년 하다 보니까 그 특정 작물이 취하는 영양분은 이제 같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지력이라고 하죠. 땅의 토양이 식물을 길러주는 그 영양분이 결핍이 되면서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생산성이 떨어지는 양상으로 전개가 되는 거죠. 근데 옛날에 전통적 방식은 되게 무지하다, 비과학적이다라고 여겼는데 사실은 오랫동안 지켜봤더니 그분들은 하여간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제 경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다라는 쪽에 이제 긍정적 평가를 다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작물을 같이 재배했더니 병충해도 강하고 지속적으로 해도 지력이 이렇게 떨어지거나 하는 경우도 없고, 물론 이제 총량 아웃풋은 적을지 몰라도 적정량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데는 전통적 관리 방식이 괜찮은 거였다라고 하면서 이제 재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이제 시점으로 본다면 산업적 생산 내지는 집약적 생산이 이제 어느 정도 생산성을 높이다가 이제 하락하는 시점에 와서 이제 그런 반성적 내지는 좀 비판적 내지는 온건하게는 재검토적 이제 연구들이 후속 연구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좀 낮게 평가되었던 그런 전통적 삶에 대해서 요즘에 이제 다시 평가를 하게 되면서 그 옛날의 전통적 방식으로부터 어떤 지혜를 좀 배우자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글로벌 다문화적 관점이라는 것은 이런 삶의 방식에서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다라고 이제 제가 좀 사례로 이 경우를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 사례로 우리 교과서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집트 남부 나일강 상류 지역이죠. 그 하이댐으로 연결되는 지역에 계곡이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사막 지역이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라죠? 식생이 좀 줄어들으니까 유네스코에서 94년에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전 지역을 지정하는 게 어찌 보면 서구식 과학적 관리 방법인 거죠. 거기가 뭔가 자원이 좀 감소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이제 바운더리를 치고 여기는 출입 금지 이렇게 해서 우리 잔디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녀서 밟아서 줄어들면 이렇게 해놓고 출입 금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서구식 과학적 방식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 살던 전통 거주인인 베두인 사람들은 환경에 대해서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는 거죠. 이분들은 나무 한 그루를 놓고도 언제 수확을 해야 되고 또 나뭇잎은 누구의 몫이고 뿌리에는 누구고, 그러니까 주종인 나무는 유지하되 그로부터 생겨나는 낙엽, 잔가지, 열매 이런 것들로 그분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굉장히 베두인 사람들은
그 나무와 더불어서 산림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서구식의 발전적 소득 수준이 높은 뭐 수확이 많은 그런 생활 방식은 아니지만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구식 접근으로는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거죠. 생물권 보존지역을 지정하게 되니까 베두인 사람들이 갑자기 삼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자연을 지킨다고 하는 보호구역 지정은 베두인 사람들, 특히나 그 좀 뭐라고 하죠? 생계 기반이 취약한 사람들의 생계의 그 최소 의존처를 아예 이용을 못하게 하면서 더 빈곤 상태로 몰아넣는 결과로도 이어지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구식 환경관리 방법은 그 지역의 지역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방식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베두인 지역 공동체 공동민의 주민에게는 토지 경계를 만드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유동적이라는 거죠. 어느 수확기에 낙엽이 떨어지면 낙엽을 그때까지는 그 이전에는 낙엽을 따거나 아무리 이제 뭐 필요하더라도 땔감이 필요하더라도 나무 가지를 손대지 않는데 이제 나무가 말라서 뭐 겨울에 생육을 잠깐 멈춘 시기에 장가지를 땔감으로 쓴다거나 하면서 그 나무의 생존을 유지하면서 같이 더불어가는 삶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뭐 풍족하지 않은 삶이었다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발전이라는 개념이 뭐냐라는 것도 굉장히 뜨거운 우리 사회과학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지역 상황에 대한 배려 내지는 전통적 자원의 이용과 관리는 다른데 그 다름에 대한 이해, 배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 관리에 대한 지식의 차이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근대화 시기에 인간이 자연을 통제하던 시절의 사고는 과학적 지식과 전통적 지식 내지는 지역 지식은 과학적 지식이 우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요즘에 최근 들어서 재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과학적 지식이 낫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의 이론적 기반은 여러분 뭐 이래저래 들어봤을 텐데 가렛 하딘의 공동체 비극 접근입니다. 가렛 하딘이 대략 1950년대쯤으로 기억하는 60년대쯤, 50년대, 60년대쯤으로 기억하는데 한참 이제 우리 지구상의 뭐라 그러죠? 발전의 시대, 과학의 시대라고 하는 그런 시기죠. 그러니까 가렛 하딘이 봤을 때 어떤 그 자연 자원이 있는데 그 자원이 무료지 않습니까? 누가 소유하지 않는 자원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서로 경쟁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 환경 자원이 재수명을 못하고 빨리 고갈된다는 거죠. 그러면 가렛 하딘의 접근은 뭐죠? 공동체는 비극으로 치닫게 된다. 왜냐하면 주인이 없으니까 무료제니까 누구나 다 많이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환경 자원이 빨리 고갈되고 남획된다. 많이 훼손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력하게 규제를 하거나 아까처럼 우리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아니면 가격을 부과하라는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 이제 그 관리 방식인 거죠. 비용을 지불하게 하면 필요한 만큼만 사람들이 쓸 거니까 합리적인 이용이 될 것이라고 해서 강력한 규제 또는 비용 부과라는 접근을 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는데 뭐 논리적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합당한 것 같다.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주변 지역에 강물이 많이 훼손이 된다. 지하수를 너무 많이 뽑아서 고갈이 된다라고 하면 지하수 채취할 때 비용을 부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찌보면 합리적인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런데 이제 그 논리가 적용이 되면서 거의 많은 이제 공공 자원들, 그러니까 주인 없는 환경 자원들을 다 민영화를 시킵니다. 사유제로 이제 매각을 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보존해야 될 지역은 이제 아무도 못 들어가게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제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아까 우리 그 베두인 사람의 경우처럼 일부 생계 기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많았다는 거죠. 선진국은 뭐 이래저래 산업시설들 2차, 3차 산업이 발달하면서 이제 생계 기반을 대안적인 생계 기반을 찾았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썩 그다지 특히나 이제 좀 생계 기반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빈곤을 더 가속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생겨나는 시점에 이르러서 이제 시기적으로 2009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엘리너 오스트롬이라는 그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는 사실은 자기의 박사 논문이 캘리포니아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지하수 고갈의 문제를 연구를 하다가 그 가렛 하딘의 공동체 비극적 접근은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가진 자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방식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자기 사례 연구가 특정 지역에 캘리포니아의 특정 지역에 가봤더니 지하수가 고갈이 된다라는 것을 많은 그 마을 사람들 어떤 특정 지역의 마을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서로
나름의 우리 아까 베두인 사람의 경우랑 비슷한 건데 그런 경우가 선진국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하수가 고갈되는 위험을 알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적정량을 나름의 규율을 질서를 규범을 가지고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캘리포니아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세계 많은 여러 지역을 가봤더니 전통적으로 자원을 관리하고 있던 사람들은 우리 가렛 하딘 내지는 우리 산업화 시절의 사고처럼 좀 뭐라 그러죠? 비과학적이고 낙후된 방식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둔 아주 바람직한 방식이었다는 거죠.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풍족스럽진 않지만 적당량을 적정하게 이용하면서 오랫동안 이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굉장히 지혜로운 방식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일 먼저 이제 옛날 방식인데요. 이게 나일 계곡의 무샤라는 지역에서 이게 이제 경지들입니다. 농사를 짓는 곳인데 땅 모양들이 되게 좀 이상하게 생겼죠. 이거는 뭐냐면 요 수로를 따라서 수로의 물을 고루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여기가 이제 물이죠. 그럼 여기 이제 경지들인데 여기에 수로들이 쫙 있죠. 그러면 우리 가렛 하딘 논리를 적용하면 요 첫 번째는 사람이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이 물을 많이 쓰려고 하겠죠. 근데 이 경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요 물을 고루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나름의 규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앞에 있는 사람이 뭐 예를 들면 30분 동안 수문을 열면 닫고 그 다음 사람이 또 30분 열고 닫고 해서 요 마지막에 있는 사람까지도 그 혜택이 고루 갈 수 있도록 하는 나름의 공동체의 질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사례들이 세계 곳곳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 사례들을 엄청나게 많이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관심 있으면 공유의 비극을 넘어라고 하는 좀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이제 번역돼서 나온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세계 여러 곳의 사례들이 소개가 되는데 뭐 스위스의 사례, 일본의 사례,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책을 읽고 이상하다. 제주의 사례가 없는데 제주의 사례 금방 이제 소개하겠지만 제주의 해녀들이 그 마을 어장을 관리하는 방식이 이 오스트롬이 얘기하는 디자인 원리라고 하는 그 원리에 아주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고요. 거기 플러스 알파가 있더라는 거죠.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우리 대학원생이랑 같이 논문을 썼는데 그걸 잠깐 좀 이따 소개를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오스트롬이 전 세계 지역에 전통적으로 자원을 이용하고 관리하는 방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공통점을 찾아봤더니 7가지가 나오더라. 근데 이 7가지는 예전에 그 이전 시절에 가렛 하딘의 논리가 확산되고 보편화됐던 시절, 산업화 시절, 근대화 시절에는 무지하고 비과학적이고 너무 뭐라고 하죠? 좀 합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비판을 받았던, 좀 저평가되었던 방식들인데 거기서 오스트롬은 되려 어마어마한 원리를 찾아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7가지가 있는데요. 간략하게 보면 경계가 없다라고 돼 있는데 소유권 경계는 없지만 공동체들이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경계는 있다라는 거죠.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울타리를 치거나 하는 그런 보이는 가시적 경계는 없지만 나름의 공유된 인지된 경계는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 규칙이 현지 조건과 부합하더라.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나름의 규칙을 가지고 있더라. 집합적 선택 장치,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전부 민주적으로 모여서 같이 협의를 해서 그 결정을 하더라는 것. 감시 활동이 없는 것 같지만 있더라는 거죠. 사람이니까 또 본능적으로 또 절박할 때는 또 그 규정을 어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시 활동이 일부 이제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하고 있더라. 점증적 제재 조치. 이것도 개인적으로 되게 흥미로운데요. 그 어떤 상황이 돼서 그 규칙을 위반할 경우가 있죠. 뭐 갑자기 정말 절박한 상황이 생겨서 위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에 위반을 한 경우에는 좀 미약하게 페널티를 부과하고 그 벌이 점점점 가중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한두 번의 실수는 좀 봐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공동체가 서로 유지될 수 있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이제 엄하게 벌칙을 내리면 그 사람이 그 말을 떠나거나 하면서 또 뭐 이주자가 생기고 뭐 이러다 보면 그 공동체가 대로 유지되는데 한계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정말 시행착오를 거친 오랜 지혜가 녹아있는 그런 규정인 것 같고요. 6번째는 갈등이 생길 경우에 나름의 갈등 해결 장치도 있더라라는 거고요. 7번째는 그 스스로 자치권을 어느 정도 보장받고 있더라. 강력한 중앙기관에서 이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만 하면 사실은 동기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7가지의 원칙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례 연구를 통해서 찾아낸 것으로 거대 이론과 달리 현장 연구를 통해서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글로벌 다문화적 사고 안목을 기르는데도 아주 적합한 사례다. 물론 이제
인간과 인간의 다문화적, 직설적으로 용어적으로 맞지 않지만 우리의 사고를 좀 확장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되게 합리적이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사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그 오스트로미 연구에는 없지만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하나는 송계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주도 공동어장 내지는 마을어장이라고 하는데, 송계는 지금 조선시대에 있었던 제도인데 지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아쉽긴 하지만, 송계는 뭐냐면 우리 그 산에 있는 산림들, 산은 거의 이제 우리 정부 소속이, 정부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왕족들의 소유죠. 정부 국가 소유라고 보면 되겠죠. 현대적으로 본다면. 근데 그 사실은 관리 능력이 없습니다. 그 많은 관리들을 파견해서 그 산림을 관리하고 뭐죠? 감시를 해야 되고 할 그 관리 능력이 없으니까 마을 주민들과 정부가 협정을 맺는 거죠. 주목, 그 주목, 베두인의 사례랑 어찌 보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주목은 훼손하지 않고, 나무는 베지 않고, 잔가지, 낙엽, 땔감, 그 다음에 그 산에다가 너희들 조상들을 섬기는 이제 산소, 묘를 쓸 때는 묘는 써도 된다라고 하는 적정한 그 협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의무는, 산불이 났을 때 내지는 어떤 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화재 감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의무를 다하지만 하면 너희들에게 혜택을 주겠다. 장가지, 주목은 안 되고 땔감 정도, 사료, 그 다음에 무덤을 쓰게 하는 혜택은 주겠다라고 하는, 나름의 이제 시장 경제적, 자본주의적 계약은 아니지만 서로가 윈윈하는 나름의 공동체 규약을 만들어서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래저래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송계 전통은 사라졌고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제주도 마을어장, 제주도 잠수는 지금도 그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제주 해역에 우리 육지부도 마찬가지지만 제주 해역의 바다에 어획물, 물고기들은 누구 소유인가요? 사실은 공유재죠. 누구도 소유하지 않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가서 잡지는 또 못하죠. 아니, 어류는 잡지만 우리 잠수, 마을어장은 아주 근해에 있는 폐류들은 우리 잠수 해녀 조직에다가 정부에서 관리를 하면서 일부는 너희들이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방금 송계와 같은 그런 계약 관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한 이유는 아까도 여러 차례 이제 강조되지만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해녀 마을어장은 우리 눈에는 경계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잠깐 다음 사진을 잠깐 볼까요? 요거는 이제 그 마을어장의 경계도입니다. 우리가 가보면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을 사람들은 여기 어떤 암석에서부터 어디까지가 그 경계다라고 해서 마을어장들이 다 이렇게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근해만 마을어장 해녀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줬고요. 원해로 나가면 이거는 이제 공유재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어선업을 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어선업도 막 무조건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어업 신고를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규제가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경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마을어장이 이제 하딘의 공유제 비교로 본다면 누구나 막 가서 어패류들을 많이 채취해서 금방 고갈이 될 텐데, 사실 제주도 마을어장은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 오래 유지되는 것은 바로 오스트롬의 디자인 원리가 우리 제주 마을어장에도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인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관리를 위한 경계가 설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엘린 오스트롬의 그 7가지 원리입니다. 명확하게 정의된 경계 등등등등이 우리 그 제주 마을어장에 가보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 마을어장의 규약집들이 글로도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제주는 더 훌륭한 몇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집단적 개인주의의 추구라는 거죠. 우리 마을어장 작업은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으면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요. 그 작업한 그 어획물 중에 일부는 공동의 자원으로 그 마을 공동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부만 자기가 개인적으로 취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개인과 공동체가 공존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것. 그 다음에 말을 좀 어려운 말을 써놔가지고 집단적 개인주의 추구. 결국 사례로 보면 뭐가 있냐면요. 그 다음에 마을 이장이 있죠. 이제 마을에 그 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리더는 이래저래 이제 자기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서 마을을 위해서 희생을 하니까 그 마을 이장에게는 마을 이장용, 아까 경계에서 일부 지역을 이장용 어장으로, 거기는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이장에 대한 수고에 대한 노력을,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더 놀라운 것은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깊은 바다로 갈수록 자원이 좀 풍족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쪽은 좀 고갈이 많이 되고, 뭐, 이래저래, 뭐, 아니면 어장 환경 등등으로 인해서. 근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짧은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어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배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젊은 해녀들은 먼 바다에 가서 채취 작업을 하고,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요 가까운 데 있는 어장은 양보를 하는 그런 제도까지도 갖추고 있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엘리너 오스트롬의 7가지 원리에다가 더해서 공동체 유지를 위한 어떤 사회적 형평성까지 고려하는 그런 더 좋은 원리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사례가 바로 제주도의 마을 어장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정말 그 가치 있는 우리의 공동체 자원 관리 규범인데, 이것이 세계적으로 소개가 아직 안 되고 있어서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뭐 꼭 알릴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런 전통을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 앞으로 우리의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립을 한다면, 뭐 서구식 생산성 향상 내지는 과학적 관리보다도 더 나은 이런 방식을 우리가 가치를 인정하고 곳곳에 우리가 조금씩 한 발짝씩 확대를 시켜 나간다면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인류의 모범이 될 만한 그런 그 자원의 이용과 관리 내지는 또 한 발짝 더 나가서 생각한다면 인간과 자원의 공존의 지혜를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 제주 마을어장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구의 사유화나 정부 규제와 달리 우리 제3세계, 보통 이제 전통적 생활 양식을 좀 유지하고 있는 곳에서는 공공재 관리 전통이 아직도 살아있고요. 우리 아까 방금 얘기했던 제주 마을어장의 경우에 아주 대표적이죠. 그럴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더 지역 공동체들의 규합과 공감대를 만들면서 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다. 그래서 생태적이자 또한 사회적인 요소까지, 아까 사회 정의적인 건강성까지도 유지하는 그런 방식이어서 바람직하다. 그래서 형평성, 그죠?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성이 뭐 환경의 세계에 좀 많이 강조가 되지만 거기에 형평성까지 곁들여진다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엘리너 오스트롬이 한국까지는 와서 그 사례를 발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없지 않아 좀 있었습니다.